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20대 여성이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 음란물을 석 달간 56만 번이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며 건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모녀를 끈질기게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신변보호 조치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해 모녀를 찾아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에서 세 자매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20년 넘게 살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세 자매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호적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일매일 뭐 좀 등장할 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아이디어 고갈. 자, 2021년 마지막 날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새해 첫날 하필이면 내일 토요일이죠. 아하, 그러면 1월 3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겠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출근하셔야 됩니다. 사건 반장도 그대로 합니다. 국경일에만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인간적으로 1월 1일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님 지금 불끈 막 이렇게 주먹을 딱 주셨는데 진짜요. 자, 어쨌든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양지열 변호사, 자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왜 갑자기 왜 저러는 거예요? 두 분 이렇게 서로 엇갈려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매일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만 좀 울고 먹어요. 예? 그만 좀 울려요. 그만해야 나오고 돼. 또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좋게. 자, 새해에도 사건 반장에 무한한 발전을 하신 임병호님. 원보야 짠하고 등장하는 거 너무 고민 마. 머리 빠진다 너. 하신 순나무님, 바나나 콜라님, 박선숙님, 최경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현행 거리두기 2주 더입니다. 오늘 정부가 4인 모임 밤 9시를 골자로 하는 방역 지침, 이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 기자, 기준이 좀 완화된 곳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원래 이 강화 조치 이번 주 일요일까지였습니다. 맞아요. 2주간 더 연장이 될 건데요. 16일 일요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엽니다. 그런데 조금 운영이 편해진 곳이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인데요. 기존에 오후 10시까지 모두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후 9시까지 입장하고 다만 상영이 12시 자정 전까지만 끝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영화 좀 퇴근하고 좀 편히 이렇게 가서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5층 벽 뚫고 추락한 택시. 자, 이거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부산의 한 교차로인데요. 자, 이거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광경인데 차량이 저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 덮쳤고 택시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서졌습니다. 사고 직후 이 택시 기사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자, 당시 사건을 목격한 시민 인터뷰 잠깐 듣고 오시죠. 진짜 전쟁터 같았고 뭔가 도와주려고도 연기가 나니까 폭사가 터질까 싶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셨던 것 같아. 그 상황에 있었던 차들은 날벼락 맞은 거지 막. 내가 지나가다 들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사고 영상인 줄 모르고 그냥 영상으로만 봤을 때 무슨 영화 촬영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불과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인데요. 5층 주차장에서 지금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떨어진 겁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는데요. 사고로 택시기사 숨지고 운전자 5명, 보행자 2명이 다쳤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던 차량 8대, 또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6대가 손상됐습니다. CCTV를 보니까요. 택시가 5층 주차장에서 출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벽을 뚫고 나갔습니다. 경찰은 지금 급발진, 운전 부주의, 건강 이상 여부 등 모든 경우의 수 열어놓고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 의원님, 지금 사고 현장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가벽이었습니까? 왜 저렇게 벽이 쉽게 뚫리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뭐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금 요 영상 직전 다음 전전 영상 보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튼튼한 벽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공백이 만들어진 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장 공간이 외부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혹시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저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를 위해서 바깥으로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분명히 있을지언데 지금 점차 사진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바깥에 외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주차 시설도 좀 저런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함께 지자체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승강기 흡연의 공개 망신입니다. 역시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자, 사진 자세히 보시면 남성들 손에 뭐 하얀 막대기 같은 거 있죠? 담배입니다. 저희가 일단 얼굴을 이렇게 좀 가려놨는데 지금 뭐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마스크도 안 쓰고 있습니다. 결국 승강기에서는 안내문에 승강기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 사람들 얼굴이 온 동네에 공개가 됐는데, 자, 이거 무슨 망신입니까? 자, 소장님. 네. 아니, 승강기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건 굳이 뭐 안내문을 붙일 필요도 없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저 정말 승강기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담배 필 수 있는 장소를 너무 찾으시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승강기에서 담배를 핀다 너무 놀랐고요. 좀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예. 이거 신고하신 분으로 보이는 분이 지금 누리꾼이 있으신데 이분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딱 문이 열리자마자 이 청년들을 만났는데 아이고야. 술에도 잔뜩 취해 있었고 그리고 얼굴 앞에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했다. 사실이라면 좀 혼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제가 진짜 장담컨대 이 사람들 저 피운 담배 꽁초 엘리베이터 안에 분명 그대로 버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저게 무슨 반항심이라고 봐야 될지 저 사람들 저게 담배가 피우는 게 급해서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반은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골라서 저렇게 하는 행동인 것 그랬을 같고 수도 있죠. 누가 됐든지 간에 뭔가 좀 시비를 걸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저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술을 어느 정도 어떤 이유로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사고를 전날 안 일으킨 게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예. 아우,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안에 밀폐된 공간인데 저 담배 연기 얼마나 오랫동안 저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예, 아직 등장을 않고 있네요. 네. 자, 추돌 사고 후 흉기 난동입니다. 자,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부산의 한 도로인데요. 차량이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쾅 지금 트럭이 충돌을 하고 저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트럭 운전자 사고 난 저 차량에 다가오더니 운전석 창문을 뭘로 막 콱 때립니다. 연장을 들고 와가지고 피해자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보통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차에서 연장을 들고 와서 피해 차량 차주를 위협을 합니다. 자, 나 우울증약 복용해 했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자,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는 됐습니다만, 양 변호사님,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희한한 게 술이라도 많이 취했나? 그럼 뭐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술도 안 먹었대요. 근데 진짜요? 네, 술도 안 먹었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우울증약 먹고 있는데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구를 가지고 운전자도 위협하고 저 백미러도 부수했다는 겁니다. 저 바람에 차량 3대가 지금 뭐 다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틀밖에 안 된 게 정말 사실이면요. 예.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면. 진짜요? 왜냐하면 사고는 사고지만 실수지만
공구로 위협하고 다른 사람의 이 차량까지 부순 건 고의잖아요. 예.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가중처벌 받죠. 아, 그래서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가죠. 아,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택시비 먹튀 결국 잡혔다. 자,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건인데 지난달 1일 택시요금 73,000원, 그러니까 수원에서 일산을 딱 오고 나서 그 택시요금 73,500원을 내지 않고 저렇게 주랭랑을 쳤던 20대 여성 2명. 오늘 붙잡혔다고요. 아, 이거 너무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잡혀서 다행입니다. 저 여성분들 둘 다 일산에 사는 걸로 지금 밝혀졌고요. 당시에 무려 73,500원을 떼먹은 거죠. 수원에서 일산까지. 한 명은 먼저 내리고 다른 한 명은 요금을 내는 척하면서 충전이 안 된 교통카드를 건네고 그때 달아났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수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비를 내기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 여성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그 택시 기사님하고 어떻게든 좀 합의를 보려고 뭐 그런다는데,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이렇게 먹튀한 사람들 언젠가는 분명히 붙잡힙니다. 예? 대한민국 CCTV 그렇게 호락호락한 CCTV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CCTV 추적하는 경찰관들의 매의 눈, 그렇게 또 이렇게 매의 눈으로 바라보지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안 잡힐 수 있는 그랬겠죠? 가능성도 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택시 운전 노동자분에게는 73,000원이 넘는 돈은 그날 하루 전체 일당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중요하고 큰 돈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돈을 저런 형태로 내기 싫어서 내지 않고 도망갔다.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절대로 저런 범죄가 나왔을 때 국가 공권력이 좀 잘 들여다봐서 범인들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보태드리면, 그냥 가면 경범죄지만 처음부터 충전되지 않는 카드를 알고 계획적으로 차를 타고 저렇게 떠나면 그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고, 그 사기죄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아이고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택시 먹튀. 아유,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려가지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던 그 먹튀. 그 사람도 곧 잡혔다는 소식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여성이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석 달간 음란물을 56만 번이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범죄 행각을 파헤쳐 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양 변호사님, 지난 여름에 말이죠. 사건 반장에서 이 사건으로 한 이틀 정도 계속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럴만 했던 게, 그러니까 지난 6월이었고 늦은 밤 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20대 여성을 그냥 생면부지 처음 보는 남성이 갑작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던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폭행하는 장면, 그러니까 끌고 가는 장면이 일부 CCTV에도 담기게 돼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폭행도 한 3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졌고, 그 전에 이 체포치상, 지금 이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체포 범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까지 입혀서 체포치상죄를 적용을 했고, 더해서 음란물 유포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 6개월 징역형에 아마 이제 추징금은 음란물 유포로 인한 이익을 추징을 한 건데, 그것도 1,300만 원을 추징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자,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당시 CCTV 영상 백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여성입니다. 정말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남성이 지금 따라오죠. 예, 여성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남성이 뒤에서 따라와서 갑자기 목을 낚아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자, 예, 지금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낚아채서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저렇게 그냥 무작정 끌고 지하 가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네네. 그러고서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여성이 저렇게 기어서 네. 도망쳐 나오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네. 자, 당시 이 피해 여성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냥 졸린 채로 그대로 눕혀져가지고 그대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더라고요. 주먹을 내려치고 발로 차고 막 그러는 사이에 그 틈 타서 다시 그 주차장으로 외진대로 끌고 들어가려고 저를 막 끌고 들어간 아스팔트 잡고 버티고 그러느라고 막 손톱도 다 쓸리고 여기저기 뜻대로 안 끌려가니까 또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 말이죠. 저때 저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아 정말 저 여자분이 말이죠. 실제로도 외상 치료뿐만이 아니라 네. 마음의 치료까지 한동안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 네. 그냥 뭐 단순하게 마음의 치료라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의 경험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계속해서 경험되는 그럼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이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gat쳤다면 엘리베이터에 연관된 공포가 생겨서 그걸 피하면 되고 버스에서 사고가 났다면 또 그 버스를 피하면 되고 그런데 저기는 예상을 1도 못했던 길거리에서 대로변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분의 공포심은 더 몇 배, 몇십 배 더 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저 이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CCTV에 잡히지 않은 지점서부터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타깃을 정하고 사람이 드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순간 다음이 아마 밑으로 내려가는 저 지하 주차장 예. 통로일 거예요. 저기까지 여성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갖고 저 순간에 여성을 낚아채기 위해서 최대한 발걸음과 행동에 전조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예.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끌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런 모습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계획성이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주장했는 바와 같이 지금 저 아스팔트 저 보도블록을 자기 팔로 밀면서 어떻게든지 도망가려는데 저 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 피해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쫓아가요. 예, 저 지금 무단 횡단을 하지 하는 데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저희 죄명 자체는 체포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저 남성의 동기가 그냥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데 그쳤느냐라는 점도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건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있을 때 그냥 여성을 쫓아갔다고 봤는데 그 뒤에 음란물을 이만큼 많이 유포를 했다면 또 다른 동기의 목적은 없었는지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여성을 때렸다는 이유를 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귀고 있는 여성과 헤어졌기 때문에 그 화가 나서 이 여성에게 분풀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말도 진실이 아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나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핑계를 댔다고 방금 승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저자의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직접 얘기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걔가 그래서 이 휴대폰 지네 분자들이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타랑 페이북이랑 카카오톡 사진을 내리겠다고 저보고 먼저 내려달라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걸 내리고 있는데 무슨 미성년자 애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몇십 명 여자애들한테 별의별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들어가기 그 경찰서 들어가기 진짜 1시간 직전까지 새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전 여자친구 때문에 그게 저잖아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보복 같은 거를 당할까봐 좀 이렇게 약간 좀 두려워. 그것도 그렇죠. 왜냐면 끝까지 제 탓을 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시에 이게 전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딱 그 사람을 콕 지목을 하니까 이 전 여자친구가 나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매일매일 면회까지 갔다고 해요. 저자를 면회를 갔는데 저자의 이제 가족들이 뭐 아까 나왔지만 SNS에 올라간 사진 같은 걸 좀 내려달라고 하면서 뭐 비밀번호랑 휴대폰을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범행 직전에도 뭐 다른 여자친구랑 곱창을 먹고 있었고 또 미성년자들에게 연락한 것도 또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자, 지금 방금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 범행 당일 저 폭행이 있었던 범행 당일에도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곱창을 먹고 뭐 헤어지고 그랬다는데 세상에 내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양 변호사님, 심지어 이게 초범이 아니었다면서요. 초범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요. 이전 범죄 혐의가 강간상해였습니다. 아유. 강간상해였고 그리고 출소한 지 3년이 더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누범이라는 게 이제 다 복역을 하고 나와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었고 나와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트를 이제 지인들과 하면서 공동 운영을 하면서 전체로는 4천만 원 가량 수익을 얻었고 야. 본인 몫으로 1,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챙겼던 그런 사람이어서 이게 정말로 저게 그냥 단순하게 이러면 폭행에서 업자잖아요, 업자. 그렇죠. 폭행에서 그칠 일이 아니었던 아주 더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사건? 네, 일단 심각하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음란물 범행 역시 수익이 상당하다,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징역은 2년 6개월을 주고 추징금은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제가 또 진짜 이제 무슨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자꾸 재판부를 본의 아니게 제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2년 6개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검찰 구형도 지금 5년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이게 양형이 도저히 부당하다. 이래서 5년 6개월로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체포치상이 아니라 그냥 상해로 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도 양형부당을 가지고 항소를 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분을 지하로 데리고 가는 것은 신체 자유 박탈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분에게 어떤 폭행을 해서 상해 입힌 것에 지나는 것이지 그 이상은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렇게 법리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받는 여러 가지 영상물로 봐서는 분명히 신체의 자유가 분명히 일정 시간 박탈된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체포치상도 맞지만 이 뒤에 있는 또 다른 범죄 여부가 한 번 정도 양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쉬움이 마음속에는 남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저 피해 여성분은 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앞으로? 네, 일단 지금 우울감, 불안감도 있고 재경험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경험 증상은 지금은 그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장소인 것처럼 누가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오감이 생생하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서 전문적 치료 계속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 사람 훨씬 더 높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앵커의 생각에 완전 동의하는 게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윤리의식도 없고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아무 제어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2년 반 후에 다시 길거리에 그냥 내보낸다? 과연 지금 피해자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더 생겨야 우리 사회가 경종을 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며 건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대체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사건은 사건 반장을 거쳐갔던 이 공다솜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요. 자, 이게 진짜 승현님. 또 막 화날라 그러네. 영상을 보면서 직접 네, 한번 네.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난 29일 날 이제 사건인데요. 새벽에 영업을 하고 있는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술 먹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성년자가 술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은 출동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잠시 뒤에 한 학생이 이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문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좀 지금 가관인 나오네요. 게 경찰관의 저래 허리춤을 학생이 잡는 거예요. 경찰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려 그 경찰관을 넘어뜨리기까지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저렇게 우르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경찰관의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이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떨어진 뒤에도 학생들 여전히 그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상황. 사실 뭐 나름대로 조금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금 남학생이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잡으며 다른 경찰관이 막자 극칠게 항의를 합니다.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 모든 학생들 8명이 경찰관에게 공무를 집행하는데 저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방역 수칙 위반이죠, 이거? 지난달 29일이니까 11월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 기간인데요. 당시에 미접종자가 있으면은 이제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10대들은 접종률이 지금 맞아요. 낮은 상태라서 그런데 와중에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식당 주인, 술집 주인은 가게를 닫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 난리통 속에 슬쩍 빠져나갔구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자, 이게 자, 또 이 촉법 소년 얘기가 저 현장에서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목격했던 인근 주민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술을 먹고 뭐 추태를 부리는데 굉장히 심하게 추태를 부리는 동네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경찰들도 여자아이들이 있으니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몸을 붙잡으려고 하면 뭐 성추행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촉법소년 이런 거 운운하면서 안 걸리니까 건들지 말라고. 백 기자, 다시 제가 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제발 뉴스 좀 보라고 이게. 예? 사건만 한 장만 봐도 이런 일은 안 생길 텐데. 아니 촉법이 아닌 애들이 자꾸 촉법 이러니까. 촉법이 되려면 만 14세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저 학생들 8명 모두 10대 이상이라고 아니 10대 후반 중에 그 14세를 초과한 그렇죠. 촉법 소년은 아니었다고 후반이에요. 합니다. 10대 네네. 후반.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제 남자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여학생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제지를 하려고 했더니 성추행이야 하면서 또 그러니까 또 이 남자 경찰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 경찰관 입장에선 몸에서 손을 대기 어려운 거죠. 손만 대도 성추행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식은 없지만 그게 이제 성추행이라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즘 10대 아이들 너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촉법소년, 성추행 이런 약간 애매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악용을 하고 너무 괘씸하고 그 영악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감히 경찰관 아저씨가 오셨는데 그 아저씨 목을 조르지 않나, 여자애들은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들으면은 이런 얘기를 들은 이제 어른들은 너무 괘씸하고 또 화려하고 걱정도 되니까 또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다고 모든 청소년들의 처벌만 강화한다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기 충격기는 인권 침해? 자, 전기 충격기까지 등장을 했었나 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또 신분증이라도 그럼 술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지 신분증을 보여달라니까 당연히 그것도 확인해야죠. 거부를 하고 예. 그 보기에 이제 신분증 확인하려고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추행 얘기를 하고 상황 통제가 안 되니까 지원 경력이 나섰고 그래도 이 제압이 안 돼서 결국 전기 충격기까지 썼던 겁니다. 아이고 참. 자, 승 의원님, 네. 저는 말이죠. 저 상황이 딱 이렇게 저도 이제 10대를 살아와 봤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저 상황이 딱 그려지는 것이 일단 여자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또 남자고 또 경찰이 와서 이렇게 딱 단속을 하니까 또 여자들 앞에서 또 멋진 척 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한테 막 저렇게 항의하고 그러다 또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통제가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경찰 출동을 해가지고 전기 충격기까지 썼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과잉 진압이다 뭐다 또 애들이 이런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 두 가지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흉기를 들지 않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4명 이상 지금 지원 병력까지 갖는 상황이에요. 얘들은 분명히 성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덩치는 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들이라는 것은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건 비살상 무기입니다. 테이저건이라는 게. 그런데 과연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의 급박한 위험이 경찰관들에게 있었느냐. 이 학생들이 시민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테이저건 사용하는 것 저는 100% 맞다고 보는데 흉기를 들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자기들의 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땐 과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2가지만 딱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업주 아시잖아요. 업주가 문 닫고 갔다면서요. 이 업주가 만들어 놓은 이 상황 제가 봤을 때 업주도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분명히 경찰관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런 상황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 경찰관이 그 학생들이 과잉으로 되어드는데 손과 팔을 잡는 건 절대로 성추행이 아니죠. 성추행에는 목적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로는 명확하게 이 학생들 촉법소년이 아니니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경찰은 수사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도 잘못했지만 경찰도 이런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하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승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약간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그건 뭐 좀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양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좀 과잉 진압이었다 보십니까? 지금 보면 진압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구별을 하냐면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나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상황이 저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상황 정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기서 다수갑 채웠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서 풀어주고 처벌은 안 받더라도 가서 부모들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일단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오래된 일이지만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일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 사회를 필요할 때 못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경찰분들도 위축돼요. 잘못하면 인권위원회에 가게 되고 또 무슨 성추행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 상황 자체는 정리를 하는 데는 공권력을 딱 쓰고 대신에 그게 확실히 넘어왔을 때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거기만 처리를 해줘야지 저렇게까지 경찰분들이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봐 넘길 수밖에 없는 그게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처벌을 안 하더라도 저건 진압을 했어야죠. 백 기자, 그럼 처벌을 받습니까? 14살은 넘었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단 저 8명 중에 4명만 입건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4명이 이제 혐의가 뚜렷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1명만 조사를 오고 나머지는 출석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2차례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지금 3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아이들의 부모들의 작품인지는 몰라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기 충격기 쓴 것 대해서. 자,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렸지만 입건된 4명 중에 3명이 경찰서에 출석도. 제가 말이죠. 당장 저만 해도 예전에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됐을 때 경찰서 출석 통보 왔을 때 저 바로바로 갔습니다, 저. 예? 저 진짜 형사님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고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사회의 인이죠. 저 지경의 영상을 보고도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오히려 아까 이제 왜 그거를 중간에 빨리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를 쓰는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빨리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 경찰분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죠, 사회에서. 예. 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쏘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학생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아야죠. 그걸 처벌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다수가 들어갔으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고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마 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게 2분의 1을 가중할 거예요.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럼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 다수의 힘을 동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면 저는 경중에 관계없이 이 모든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부르면 체포하셔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 다만 무기 들지 않는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쏘는 거는 조금 과잉 진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서부경찰서 우리 또 형사님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 아니다 싶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진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모녀를 끈질기게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신변 보호 조치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해 모녀를 찾아갔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바로 엊그제 있었던 스토킹 범죄 사건인데 일단 체크포인트부터 짚고 가죠. 한밤중에 띵동입니다. 아, 또 한밤중에 스토커가 찾아온 겁니까, 이거? 네, 바로 이틀 전이죠. 29일이었는데 자정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피해 모녀의 집 앞에 찾아가서 공동현관에서 이렇게 띵동한 다음에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여기서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남성 피해자를 위협했던 게 역시나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사실 이 남성 지난 9월부터 아마 이 여성과 만남의 관계를 이어왔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이 딸에게 이제 폭행을 가하니까 그 딸이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석 달 동안 딸과 그 어머니죠, 자신에게 찾아와 연락하지 말라, 딸이나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스토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성 지금 우리 CG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내 딸이 어디에 있지라고 그 어머니에게 물으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이 모녀가 말이죠. 과거 저 남성 때문에 신변보호 조치까지 요청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좀 전에 보셨던 게 지난 9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의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난 9월 무렵에 폭행과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요구를 했고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서 신변보호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쯤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경찰에서는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를 했던 겁니다. 아이고, 소장님. 방금도 이제 그래픽이 나갔지만 지금 네 딸 어디에 있지라고 자꾸 물어봤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 딸이 가장 약한 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야, 이거 진짜 질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신변 보호가 해제되자마자 새벽에 밤 12시가 넘어서 찾아와서 네 딸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그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 속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안 쫓아오겠구나라고 안심을 하셨는데 좀 너무 마음을 좀 놓지 않았나. 왜냐하면 2달 만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변 보호가 요청됐을 때는 좀 겁을 먹는 것 같죠. 그때는 안 오는데 이제 해제됐다는 거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모녀는 굉장히 좀 불안한 지금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승현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스토킹 처벌법에 제가 주장했던 게 잠정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자. 중간에 보면 구치소나 유치소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게 이제 잠정 조치로서 수사 과정에서 그냥 스토킹 피의자에게 하는 조치인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거가 불안전하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만 그걸 고려하는 대상의 재범의 위험성과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 다른 말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되면 그 피해자의 위해의 위험이 있으면 구속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없었는데 본 사건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서 다행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더 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도
2년이 아니고요. 20년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고요? 예, 이게 1997년인데요. 무려 지난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IMF 때니까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무려 23년입니다. 스토킹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끔찍한 스토킹이라서 심지어 외국으로 가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SNS로 괴롭힙니다. SNS로 괴롭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사건으로 한 차례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아니, 승 의원님, 이게 20년 넘게 이렇게 이게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일까요? 이게 집행유예가 됐는 게 사람 피해자가 2명이었어요. 2명이었는데 사실 이 피해자와 함께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 처벌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그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남성 과연 이 조건 지켰을지 저희들이 함께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스토커들의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풀려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냥 연락이 아니라요. 꼭 그렇게 고발해야 했냐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너 돈 벌고 나 처벌도 받게 하려고 고발한 거지.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면 2천만 원 내놔라라고 그렇게.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요? 네, 피해자한테서? 나를 고발까지 했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네가 좀 사람이면 돈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예. 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제 친구하고 같이 고발했다고 했죠.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가게 주변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남성. 소장님이 인간적인 도리를 아는 인간이라면 스토킹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스토킹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면 2천만 원을 도리어 내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난 별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죄 아니면 나는 결국 뭐 집행유예잖아. 그러니까 집행이 되지 않을 만큼 죄가 요만큼 아주 작은데 너네들은 나를 처벌하게 만들려고 그랬고 돈까지 내가 합의금을 줬으니까 돈을 더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 의원님, 이 건이 정말 나쁜 게 이민까지 갔어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또 이 짓을 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지금 방금 보복 폭행, 보복 협박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아까 우리 양 변호사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또 현조 건조물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 분명히 안 간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한 달 만에 져버렸다면 그거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에 자신이 수사했던 경찰관에게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고.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소심에 갔는 이 피고인 자기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당연히 피고인의 가족은 선처를 탄원하겠죠. 안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또 아까 제가 보복 협박이라고 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가 하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는데 저 합의가 과연 정말 진심에서 우려난 합의였을지가 굉장히 저는 좀 의심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도리하려면 2천만 원 달라.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 트라우마가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의 회복을 해주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원한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에서 형을 낮춥니다. 1년 6개월 징역형으로 감경합니다. 양 변호사님,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원한다?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니까 이 자의 가족들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다? 아니 이거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재판부 이제 판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판사들이 이제 판결문을 쓰다 보면 이제 기계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형량을 정해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어떤 얘기를 쓴다고 쓰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장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걸 또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앞뒤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선처를 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량을 정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형량을 한 다음에 파기환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저런 건 안 붙이느니만 못하다고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판사님들이 바쁘셔서 사건만장을 못 보시는 거 봐요. 그러시군요. 진짜 좀 보세요. 좀 제발 좀 봐주십시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0년 넘게 투명 인간입니다. 자, 이게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 상황이네요. 네, 제주도에서요. 출생 신고가 20년 넘게 안 된 세 자매가 발견됐습니다. 어허. 네, 발견됐습니다. 세 자매 각각 진짜 이건 발견이네요, 이건. 예, 정말 드문 일이라서 어. 각각 24살, 22살, 15살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발견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세 자매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망했다고 해요. 지난 20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사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자, 세 자매 출생 신고가 안 되는데 큰 아이의 나이가 24살이라고 한다면 이건 야, 이게 도대체 뭐죠? 자, 이수진 기자.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네, 세 자매의 존재는 제주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세 자매의 친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함께 간 딸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을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세 자매는 학교에서 정식 수업은 받지 않았고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픈 것도 단순 감기 정도여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먹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세 자매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하고 밝게 잘 지내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친모.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승희 의원님, 몸이 안 좋아서 출산했을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니, 근데 이게 참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이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자매에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출생 신고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인 듯한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CG에 나오다시피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 출생 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참 이 사건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참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남겨지지 않을 수 있는, 사실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국가의 모든 혜택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답답할 겁니다. 출생 신고 안 되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성 박사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병원에서 나와 있는 첫째 아이 신고할 수 있는, 그 당시는 법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신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증이 없는 거잖아요. 네, 주민등록이 하지 않은 건데, 이게 저희가 편의상 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24살이잖아요. 예.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찌 보면 모르겠는 게,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병원에도 갈 필요도 없었고 그냥 아팠을 때 감기약 정도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특별히 뭐 폐쇄를 하거나 뭐 감금을 하거나 한 게 아닌 게 정규교육은 안 받았지만 EBS 다 보고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도 사용을 했던 아이고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일상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자매들도 문제의식이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민센터 따라가서 이참에 우리도 출생신고하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사례예요. 뭐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네 집에서 그냥 살았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서는 당장 백신 접종도 못할 테고 백신 패스 이건 당연히 안 될 테니까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이럴 텐데 자 소장님 그런데 무엇보다 네. 중요한 건 일단 세 자매의 건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세 자매가 아주 똑똑하고 명랑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나 뭐 신체적 학대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도리어 집에 가니까 뭐 책 같은 것들도 잘 정리가 공부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졌나? 엄마가 지능이 약간 부족한가? 나름대로의 무슨 홈스쿨링 철학이 있나? 막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망하신 분이 사실혼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혼인신고를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이래서 아이들을 뺏기기 싫어서 그냥 집에다가 계속 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이 청년들도 그렇고 명랑하고 똑똑하고 이 딸들 그 출생신고 계속 원했었대요. 그렇군요. 네,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고 이미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회생활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안 해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일단 뭐 경찰에서도 이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전해드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입건해서 조사는 한 거예요. 하지만 뚜렷하게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요? 아이들한테 잘 대해줬고 예. 얘기 들었잖아요. 책이나 교재도 다 잘 갖춰져 있었고 학대 같은 건 없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예. 야, 자 일단 승현님 성인이 됐잖아요. 24살 그 큰 아이, 큰 아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데 아무튼 그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뭐 이게 출생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출생 신고자의 신분증. 그러니까 그 24세 아이 그분의 신분증 24세가 된 그분이 그냥 신분증이 없으니까 이게 답답한 일인데 출생 신고가 안 됐으니까 투명 인간이라고 저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어머니 신분증 갖고 어머니가 나를 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 호적에 이렇게 호적이란 게 이제 없었지만 어머니의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24살 됐는 이분이 어머니와의 친생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입증이 쉽지는 않았을 듯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놀라실까요?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하고 그 출생되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외국인 가정들을 보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구든지 쉽게 출생 신고할 수 있는 좀 법적 제도를 2022년에는 좀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뭐 일단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이건 좀 점점점 이런 분위기세요.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자매들이 그래도 저희는 그냥 엄마랑 같이 살래요. 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히 같이 살 수 있고요. 또 이게 우리 그 가족분들이 점점점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점점점으로 바라볼까 봐 걱정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엄마 비난할까 봐.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24, 20이 성년이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라고 밖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저들도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줄지언정 뭐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뭔가를 막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뭐 아직까지도 저는 뭐 좀 잘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며 살아왔다는 김 씨 남매. 손재주가 좋은 동생은 미용 기술을 배워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결혼만 하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을 무렵 갑자기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이라곤 김 씨와 삼촌뿐이라서 장례식도 무척 쓸쓸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친 후 사망 신고를 하면서 김 씨는 생전에 동생이 재산을 꽤 많이 모아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평소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삼촌이 갑자기 동생 재산에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 씨는 동생이 남긴 재산을 삼촌에게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한 겁니다. 자, 이수진 기자.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는 그 김 씨 남매 또 그리고 삼촌 이렇게만 있었던 건가요? 네, 김 씨 남매는 8살 차이라고 하는데요. 동생이 초등학생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당시 김 씨 역시 고3이었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돌보기엔 좀 버거웠겠죠. 유일한 어른이 삼촌 한 명이었는데 가끔 용돈을 주긴 했지만 남매를 아주 살뜰히 챙겨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삼촌이 남동생이 남긴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수진 기자 수고하셨고요. 이 기자 다시 한 번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이수진 기자 오늘 사건 반장 마지막 출연이죠? 예.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 한마디 하고 가셔야지. 네. 저는 사건 반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또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2021년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 남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동생은 초등학생, 누나는 고등학생이었다는 건가요? 네,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누나가 고3이었는데 고3이면 한참 공부할 때잖아요. 그런데 소녀가장이 된 겁니다. 거기다 동생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귀여움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의 그런 죽음을 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씨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아이고야. 동생을 길렀습니다. 와, 이런 경우는 진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소장님 진짜 남매 사이가 돈독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엄마 같은 누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엄마 대신에 이 자식같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의 이런 진심이 통한 건지 동생은 굉장히 착실하게 잘 자랐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명석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 기술을 배웠고 누나가 고생한 것을 아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누나한테 다 갚아줄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살았고 이 누나는 동생이 정말 잘 자라서 행복하게 결혼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승현님 그런데 도와줄 친척이 없었던 겁니까? 사실 지금 앞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남매 이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삼촌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삼촌 이들 남매에게 와서 용돈도 주고 좀 이렇게 도닥여 준 적은 있지만 이제 2, 3년 후에는 이런 발길도 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참 식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삿날 이런 날 이렇게 보면 되게 쓸쓸하거든요. 이 남매들 제삿날 명절에도 갈 곳이 없는 갈 곳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굉장히 쓸쓸하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삼촌까지 없으니까 이 누나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더 각별히 잘 챙겨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유, 진짜 이 소녀가장 하루아침에 또 부모님 잃고 또 어린 동생은 또 챙겨야 되지. 나는 고3이지. 친척도 없지. 아유, 이거 진짜 그냥 막막했겠네요, 진짜 소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촌이 한 분 계셨던 거죠. 아빠의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이제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삼촌을 그래도 아빠처럼 의지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삼촌조차도 이제 몇 년 후부터 발길을 끊었으니까 정말 천혜의 고아가 된 거죠. 이럴 때 둘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돈독했을 것이고 가장의 무게를 견디는 누나의 마음은 더 힘들고 무거웠겠죠. 예. 자, 동생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있었습니까? 여자친구는 있었답니다. 여자친구는 있었는데 이제 동생의 조건을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좀 탐탁치 않게 여겨서 대학도 안 나왔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결혼을 좀 반대했었고요. 동생은 좌절하지 않았대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했었고 그 여자친구도 동생을 기다려주겠다라면서 함께 노력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사파로도 나가고 있는데 일단 동생이 미용 기술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서 남자 머리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근데 보통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 머리는 그냥 뭐 돈 조금 주고 이발소에 가든가 아니면 싼 미용실에서 자르는 게 사람들 인식이었는데 이 동생은 고가의 남자 미용실을 차린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잘하고 세련되니까 TV에도 나오고 입소문을 타서 굉장히 고객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동생이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미용을 조금 하실 줄 알아가지고 이 동생의 머리를 잘라주곤 했는데 그때 행복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남동생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이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2022년 정말 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는데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는 걸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 동생, 저도 감정을 조금 이입해 보면 내가 조금 빨리라도 성공해서 우리 누나 내가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나 정말 떳떳하게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라는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예약 손님들이 많은 것을 물리치지도 않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동생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와 누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었던 이 동생은 그 누나와 여자친구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한동안 연락을 끊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랐던 삼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재산을 나눠달라. 네. 동생이요. 진짜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할 만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았던 거예요. 미용실 건물을 샀었고 건물주였던 겁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손님들 중에 이제 보험회사 다니는 손님들도 있었던 거예요. 남성 머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손님들이 또 보험회사에 또 보험도 가입을 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그 보험금이 돌아가도록 또 계약해놨던.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예. 이 여자친구가 또 그 돈을 나는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했던 연인이잖아요. 예. 그 돈을 못 받겠다고 한 건데 화가 나는 건 그 돈을 여자친구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삼촌이 그럼 그 돈 놔줘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를 이 삼촌에 대한 욕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동생의 죽음, 상속권 주장하는 삼촌. 삼촌과 유산을 이거 나눠야 합니까 이거?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여기서 나눠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셨겠어요. 지금 막 그러면 아마 욕 댓글 왕창 올라올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저를 비난하실 텐데 양지열 나쁜 X하면서 정말 다행히도 정말 10원짜리 한 장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법정 상속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속 순위가 엄격하게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있고 누구 한 명이라도 선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전혀 유산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이제 암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쉬운 경우니까 비존 형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차례차례 좀 쉽게 좀 직계 비속. 예. 직계 비속이 아무도 없으면 직계 그러니까 존속. 자녀 아니면 손자녀. 예.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하. 없으면 그것도 없을 때 형제, 자매. 예. 그리고 또 없으면 사촌까지 가거든요. 형제, 자매에서 딱 걸리잖아요. 누나니까. 그 형제, 자매에서 걸리면 밑으로는 아예 안 내려갑니다. 그냥 거기서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남긴 그 재산은 오롯이 누나만이 가져가게 됩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예, 지금 닭발 조아님이 양지열 칭찬해. 죽었다 살아났어 지금 이러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법이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것뿐인데. 자, 승현님. 네네. 아니 그런데 지금 걱정은 또 하나 있어요. 이 삼촌 뭐가 됐든 법적으로는 자기가 챙길 수 없으니까 이제 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앞으로 그걸 보고만 있을 그러니까 한동안 연락도 안 타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날 정도의 뻔뻔함이라면
저는 이 나중에도 이거 가만 안 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건 모르겠지만 삼촌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지만 아니, 뭐 그러겠죠. 만약에 삼촌이 정말로 이 누나를 괴롭히면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좀 도와줬으면 싶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협박이 될 것이고 그 내용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공갈 미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가 공권력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만약 국가 공권력이 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양 변호사님이나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든지 부축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양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상담을 해주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12월 반사. 30일 혼자 하세요. 왜 갑자기? 12월 31일이 되니까 진짜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막 우리 박 소장님 가운데 두고 막 비말을 막 튀기던 두 분이 예? 우리 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내용이 이상했는 거예요. 거기서 헌법재판소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문제였는 거지. 뭐 2라운드 한번 달려볼까요? 2라운드 달리면 제가 맛있는 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죠.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건 현장 이어가죠.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이메일로 보내주신 두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진하님인데요. 보여주시죠. 알래스카에서 20년 넘게 사시다 최근 미국 워싱턴주에 이사를 오셨대요. 그런데 폭설이 내려서 저렇게 집 앞에 눈사람을 만드셨다는데 자, 보이십니까? 사반 가족분들 해피 뉴 이어 하시면서 정말 이 새해 인사 또 알래스카에서 친교를 나눴던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효영님인데요. 8살 아들 안수연 군이 집 냉장고에 저렇게 사건 반장 해가지고 찰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고. 엄마 나 이거 좀 제보 좀 해줘 막 이렇게 졸랐다는 거예요. 어쩜 좋아. 진짜. 사건 양 변호사님은 프로그램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솔직히 제목으로 딱 해가지고 저런 거 보신 적 있다 없다? 왜 저를 없어요? 없죠? 근데 제 이름이 안 붙어 있어서 별 의미 안 둘래요. 아무튼 진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예. 엄마 효영님이 수연 군에게 멋진 우주인이 되겠다는 아들 꿈 꼭 이루길 바라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러시아로 가보시죠. 꽁꽁 얼었습니다.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입니다. 화물선 한 대가 보이는데요. 지금 얼음이 얼어붙어 있네요, 완전히. 배에 실린 화물들이 눈으로 덮여서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냥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얼음덩어리가 된 자동차입니다. 저게 자동차예요? 네, 진짜네. 그렇습니다. 화물선에 실린 차들은 모두 일본 수입 차량들입니다. 며칠 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영하 19도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설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선에 실린 자동차 수십 대가 눈에 뒤덮여서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차량 위에 쌓인 눈의 두께는 최대 15cm로 알려졌고 일부 차량들은 얼어서 창문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한 항구 관계자는 밤새 내린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됐다면서 해당 선박 역시 얼어붙어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저거 팔아먹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언론은 이곳은 추운 지역이긴 한데 차량 수십 대가 얼어붙은 풍경은 현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차를 보려고 항구를 찾기도 했습니다. 한 선박의 선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바닷물이 배에 튀면 두꺼운 얼음으로 변한다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바람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 구경할 게 아니라 저 파는 사람은 막 지금 속이 문드러질 텐데요. 저 자동차 저는 깜짝 놀랐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네요. 아까 보니까 안에 그 눈보라가 다 들어갔던데 예. 진짜 저 자동차 사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브라질로 이어갑니다. 여긴 뭘까요? 네, 이번에는 브라질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계산대 쪽을 좀 보면 분위기가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계산대 옆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한 명 서 있는데 알고 보니 저 남성 지금 현금을 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침입한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현금을 훔치려고 계산대에 서 있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모습을 본 한 직원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노란색 의자를 집어듭니다. 왠지 이거 네. 내리치는 거. 양손 아이고, 야야야야, 아이고, 와. 네, 계산대 옆으로 다가가서 내리쳤습니다. 오, 직원이 계속해서 의자를 내리쳐서 강도를 야, 공격하자 이거-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 틈을 타서 계산대에 있던 직원도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도는 순식간에 2명의 직원에게 제압당했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또 다른 직원까지 달라오면서 강도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감정을 실어서 때리고 있어요, 방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 실어야지.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감한 직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직접 강도에게 달려들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1분 만에 강도를 붙잡았습니다. 해당 아이스크림 가게 매니저는 4년 전에 문을 연 이후에 칼이 처음으로 있나? 겪은 강도 사건이라고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야, 저 강도 어떻게 됐어요? 네,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강도를 체포했고 직원들이 의자로 강도의 머리를 내리쳐서 부상은 당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 2명이 강도를 폭행하긴 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방어 차원이라고 보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맨날 여쭤보는 거. 우리나라였다면 저 가게 점원들 왠지 처벌될 것 같아. 쌍피로. 아니요, 저기는 글쎄요, 흉기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정당방위. 네, 정당방위 아이. 내지는 자구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인데요. 화면 먼저 보고 가시죠. 네, 저기 미국 뉴욕입니다. 저기 벌써 우리나라보다 새해 됐어요, 저기는? 미국이 우리보다 14시간 정도 시차가 느리게 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해를 맞은 건 아니고요. 저 새해맞이 전야제를 볼드롭이라는 행사를 하는 건데 그 행사에 리허설을 진행한 겁니다. 매년 타임스스퀘어에서는 새해 1월 1일 0시에 맞춰 사람들의 소원을 적은 색종이 조각이 공중에 뿌려집니다. 주최 측은 행사에 사용될 색종이가 공중에서 잘 휘날리는지 시험해보겠다는 이유로 매년 행사를 앞두고 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시민들 저렇게 새해 전날부터 타임스퀘어에 모여 리허설을 구경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새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또 올해도 보신각 이 제야의 좀 타종식이 현장에서 볼 수가 없는데 뉴욕은 그냥 하나 보네요. 뉴욕에서도 볼드롭 행사 지난해에는 온라인 중계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뉴욕에서만 11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실 이 신년 행사 강행해야 되느냐 불안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볼드롭 행사 외에도 잊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 불태워버리는 행사도 마련하면서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행사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죠. New Year's Eve has always been a long-time tradition of saying goodbye to the negative energy from the year before and welcoming the new energy and all the positive things that are going to happen in the year ahead to you. But in order to get ready for the new stuff, we got to get rid of the old stuff. 네, 이날 현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이요. 코로나19와 증오를 불태우고 싶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증오보다 화합을 다지는 해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소장님. 네. 태우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태우고 싶은 거요? 네. 당연히 코로나죠. 네. 너무 재미없다. 내가 괜히 너무 물어봤다. 진실감 있게 물어보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분은 누구시죠? 65세의 남성 왕용칭 씨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긴 막대 끝에 그릇 하나 얹어놓고 열심히 돌리면서 그릇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죠. 남성이 그릇을 얹은 막대기를 높이 들어 올렸다. 입에 삼지창을 보고 있어요. 삼지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데요. 입에 문 삼지창과 막대기 끝에 삼지창, 창끝들이 맞닿아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릇 떨어지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죠. 막대기와 함께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저게? 자, 저렇게 막대기에서 그릇을 올리는 것 자체도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네. 저렇게 막대기하고 그릇을 통째로 돌리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남성이 부를 수 있는 묘기는 균형 잡기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발 자전거 타기도 하고 있고요. 저건 뭐 모자로 저글링을 합니다. 공중에 던진 공박기, 공중제비. 어이구야. 65세입니다. 65세. 예. 몸이 엄청 유연하시네요. 예, 뭐 짐작하시겠지만 보계사 출신입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보계사 출신이긴 하는데. 근데 이날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묘기를 한꺼번에 선보인 겁니다. 왜 무슨 사연이 있나요? 묘기를 부르고 있는 남성 옆에 보시죠. 저 한 여성이 앉아서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저 남성의 어머니시랍니다. 아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쓸쓸해하는 어머니를 위해 이날 30년 만에 특별 공연을 마련한 겁니다. 남성은 어머니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나는 매우 행복하다면서 해마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공연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유, 감동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인도로 가보시죠. 오늘은 어떤 동물이 주인공일까요? 네, 인도 한 가정집인데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높이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높이 날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저 참새 까마귀에게 공격을 받은 뒤에 까마귀 떼를 피해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집 가족들은 처음에는 참새를 보고 당황했는데 날갯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축 늘어지는 참새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집에 사는 한 남성이 참새를 맨손으로 잡아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에 참새의 부리를 가져다 댑니다. 지금 물을 주는 건데요. 근데 뭐 마시는 것 같진 않아요, 잘. 예, 좀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입도 벌리지 않고 물을 안 마시고 있는데요. 남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병에 입을 가져다 대니까 마음이 좀 풀렸는지 어느새 부리로 물을 마시기 그러네요. 시작합니다. 남성은 이후 참새에게 먹이를 줬고 손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것 같아 보이자 참새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옥상 바닥에 참새를 놓아주려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참새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준 흥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 참새도 언젠가 돌아와서 은혜를 갚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저분 로또 샀을 겁니다.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네요. 네, 검은 개 한 마리가 소파 위에 앉아 있습니다. 5살 난 개 세일럼입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견주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럼의 눈빛 지금 잘 보이시나요? 뭔가 아련한 눈빛으로 견주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건데요. 이 사실을 견주도 아는 것 같습니다. 견주가 세일럼에게 네가 원하는 걸 갖고 와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앉아 있는데요. 소파에서 일어나서 뭔가 물고 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 갑니다. 갑니다. 네, 뭔가 물고 옵니다. 옷 같은데요. 저거 뭐죠? 잠옷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잠옷을 입혀달라고 지금 직접 물고 온 겁니다. 견주는 세일럼이 추운 날 종종 옷을 입히거나 담요를 두르게 했다는데요. 옷을 입히지 않으면 옷을 입혀줄 때까지 견주를 계속해서 저렇게 그윽하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잠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귀엽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진짜 채널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2021년 마지막 방송 이렇게 끝내면 또 이거 사건 반장이 아니죠.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리모컨 살포시 내려놓으시죠. 커밍 순. 야, 너도 핏할 수 있어. 자,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씩 또 드려야죠. 좀 길어진다 싶으면 저 바로 자르고 다음 분 넘어갑니다. 자, 저 끝에 승희 의원님부터. 네, 시청률 2222% 기대하면서 2022년 맞이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올 한 해 사건 사고도 많았고 전염병으로 몸과 마음도 다 힘드셨을 텐데 사건 반장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 이민년에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내년 2022년이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이 룩은 뭐죠 도대체? 예. 빛나고 있어요. 검은 호랑이가 코로나19를 비롯해 나쁜 기운들 다 물리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 네, 사건 반장 너무 재밌어서 지금 연애도 결혼도 미루고 이렇게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엄청난 사랑 주셔서 정말 양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예.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럼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